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의 특임연구원이자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세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아서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의 유튜브 채널이죠. 인문학으로 생각하기 코너를 통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들어서 극장가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슈퍼히어로 콘텐츠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슈퍼히어로 장르, 이미 이제 그 장르화가 된 이제 콘텐츠인 것 같은데요. 슈퍼히어로 장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금 이제 폭넓게 확산하고 있는 이 슈퍼히어로 콘텐츠에 대해서 물론 처음부터 애정을 갖고 팬덤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기꺼이 티켓 값을 내고 극장에서 이제 찾아보시면서 열광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일반 대중 슈퍼히어로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게 뭐 그게 뭐야 그냥 쫄쫄이 있고 그냥 뭐 하늘 날아다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중 일반인들 팬들이 아닌 그런 일반인들의 층위에까지도 요즘에 뭔가 슈퍼히어로물이라는 게 대세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었던 때는 아마도 2019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은 어떤 해였냐면 기억 이제 하시겠지만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을 했던 해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이제 마블 스튜디오가 2008년 아이언맨 1편의 개봉 이후로 장장 11년을 이어온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거대한 이 서사시의 한 장을 마무리를 하는 이제 영화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페이지 1, 2, 3를 이제 합해서 뭐 인피니티 사가라고 명명까지 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마케팅을 이제 벌였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엔드게임, 뭐 슈퍼히어로, 뭐 아이언맨, 뭐 타노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뭐 영화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뭐 요즘에 무슨 뭐 슈퍼 뭐가 유행한다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듣고 다닐 정도의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슈퍼히어로 콘텐츠라는 것이 2019년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이전에도 뭐 마블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코믹스 시절부터 마블 코믹스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DC 코믹스를 주축으로 해서 정말 여러 이 슈퍼히어로 콘텐츠의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슈퍼히어로 콘텐츠들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DC에서는 저스티스 리그를 이제 만들어서 개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OTT 채널을 중심으로 뭐 많은 수의 이제 드라마 라든지 이 OTT 채널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엑스맨 시리즈 혹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제 2000년대 초반의 엑스맨 시리즈 그리고 이제 왓츠맨 같은 비주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코믹스 장르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영화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흔히 목격을 해왔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슈퍼히어로 콘텐츠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득세를 한 콘텐츠인가? 활성화됐다고 하면은 맞는 소리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슈퍼히어로 콘텐츠들은 존재를 하고 있었죠. 80년대, 90년대부터 슈퍼맨과 배트맨 캐릭터가 각각 이제 영화화가 되면서 이 어떤 소위 말하는 이 주류 문화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꽤 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러한 슈퍼히어로 콘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슈퍼히어로 콘텐츠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의 입장은 야 그거 어린이들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이제 좀 많이 팽배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슈퍼히어로 콘텐츠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자, 물론 이게 이제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의 영상이기는 합니다만 기호학적으로 분석을 뭐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미지 서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맥락에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에 집중을 한다든지, 혹은 그 안에 스며 있는 어떤 암호 코드, 어떤 문화 코드, 이런 것들을 해석해 이제 보는 관점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향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이것이 어떠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는가에 집중을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전략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인지, 또 이 슈퍼히어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서사는 어떤 식의 이야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슈퍼히어로 콘텐츠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벌써 2018년이죠. 2018년에 이제 마블 스튜디오는 일찌감치 2008년부터 시작한 자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10주년을 아주 대대적으로 기념을 이제 하는 등, 지금은 정말 어떤 한 회사의 이제 향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 기업을 먹여 살릴 정도로 이제 튼튼한 어떤 이 그 산업적인 힘과 상업성을 갖고 있는 이 이제 슈퍼히어로 콘텐츠의 이제 위력이 지금은 이제 그 선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콘텐츠를 단순히 돈이 되는 어떤 아동용 쫄쫄이 영화가 아니라, 이 슈퍼히어로 콘텐츠 안에서 우리들은 인문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어떠한 점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슈퍼히어로의 기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슈퍼히어로, 오늘날 우리가 슈퍼히어로라고 딱 들으면 이제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하고, 최초로 등장한 슈퍼히어로의 근원적인 캐릭터하고는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은 벅 로저스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자, 이것은 무려 1929년에 등장을 했던 미국 코믹스 최초의 슈퍼히어로라고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뭔가 슈퍼한 능력을 보이면서 영웅적인 일을 행하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묘사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 이후에 1936년이 되면 팬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타나는데, 이 캐릭터는 미국 코믹스 최초의 복면을 쓴 히어로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다가 1938년이 되면 최초의 현대적인 슈퍼히어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누군지 혹시 알아보시겠네요? 예, 슈퍼맨입니다. 네, 슈퍼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슈퍼히어로라고 이야기하면 딱 머릿속에 연상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슈퍼히어로라는 존재들이 본격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슈퍼히어로의 의미, 이제 특히 이런 슈퍼맨과 같은 정말 초인적인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거의 전지전능해 보이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선한 인물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슈퍼맨은 정말 어떤 신적인 존재를 그려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맨 오브 스틸이라는 그 슈퍼맨의 오리진 서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보시면, 자, 그 이제 영화에서는 이 슈퍼맨, 클락 켄트 슈퍼맨의 이미지와 이제 그 성당 교회에 묘사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병치를 시켜서 보여주면서 마치 이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는 오늘날 이 땅에 재림한, 이 세계에 강림한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지금 보여주는 그런 미장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 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슈퍼히어로 캐릭터는 신화적 성격을 띤 캐릭터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 신화적 성격을 띤 캐릭터가 아니냐? 자, 대부분의 이제 신화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인간은 신의 하위 등급에 위치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성질들, 이를테면 뭐 자율성, 사고력, 지능,
능력 이런 것들은 자 모두 이제 신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신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이게 이제 창조 신화 같은 경우에 신이 만들어낸 어떤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이제 그려질 때 보통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부여를 받거나 혹은 최소한 이제 신과 어떤 이 태생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신의 하위 호환적인 능력으로 제한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다는 것은 자, 신화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이 초월적인 존재, 곧 슈퍼한 존재죠. 그죠? 이런 슈퍼한 존재는 존재 그 자체가 이미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전제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슈퍼히어로물에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슈퍼히어로들은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죠. 이 옆에 있는 슈퍼맨 같은 경우에도 지구에서는 클락 켄트라는 지구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생 자체가 이 슈퍼맨은 외계인이죠. 크립톤이라고 하는 외계 행성의 그냥 일반적인 주류 생명체였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인간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느냐? 자, 슈퍼히어로물이 태동하던 1930년대는 이 문예 사조상 인간 생활을 파헤치던 사실주의 그리고 니체의 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실존주의라는 것이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니체가 나오는데 프리드리히 니체 이제 이분은 철학사에서 뭐 대단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철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이름만큼은 들어본 적이 있는 철학자이실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에서 보면 이 니체라는 분은 1844년에 태어나셔서 1900년에 돌아가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 1930년대 아까 슈퍼맨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3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30년대는 이미 이 니체가 자신의 모든 이론을 학계에다가 내놓고 이제 생을 마감하신 지로부터도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니체가 이제 주창을 했던 많은 어떤 뭐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이지만 오늘은 이제 철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제일 관련이 있고 제일 유명한 개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버맨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위버맨시는 이제 독일어예요. 독일어인데 독일어로 위버와 맨시의 합성어로 여기에서 위버는 뛰어넘는다 라는 의미이고요. 맨시는 인간, 보편적인 인간을 말하는 이제 독일어입니다. 자, 그래서 위버맨시는 이제 우리말로는 초인이에요. 초인.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물.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위버맨시를 이제 우리나라 어떤 학술서나 뭐 교과서나 이제 이런 책들에서 초인이라고 번역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 이제 학술적 개념의 어떤 원어를 살려주는 경향 때문에 이 위버맨시를 그대로 한글로 음차를 한 위버맨시라고 보통 지칭을 하곤 합니다. 자, 이 위버맨시는 결국 어떤 개념이냐? 자, 이 니체가 이제 이야기한 위버맨시는 이런 개념입니다. 니체는 어떤 명제로 유명하죠? 예, 신은 죽었다 라고 선포한 철학자로 유명한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신이 더 이상 없어진 시대, 이게 이제 중세의 어떤 이 그 족쇄를 벗어던지고 신이 없어져 버린 시대에 기존의 이 신이라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공고한 어떤 위상, 가장 어떤 이 이상형적인 종착지 그 자리를 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정말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 니체는 위버맨시라는 개념으로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위버맨시는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자, 위버가 뛰어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영어에서는 슈퍼고, 맨시가 이제 이 보편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영어에서는 맨이니까 이 위버맨시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슈퍼맨이 됩니다. 자, 독일어 원어 위버맨시를 영어로 번역한 학술적 개념어가 슈퍼맨인데 1938년에 세계 최초로 등장한 현대적 슈퍼히어로의 이름이
슈퍼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아주 상당히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슈퍼히어로물은 언제나 강한 인간 또는 인간의 정말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신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신화, 그러니까 안티미스라고 불리는 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곧 슈퍼히어로 서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즘에 제작되는 이 현대 문화 콘텐츠들 속에서도 이런 어떤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슈퍼히어로 캐릭터로 이제 아주 상징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슈퍼맨의 경우에도 그 탄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냥 보통의 아주 일반적인 크립톤인 인간이었죠, 그죠? 이렇게 정말 뭐 딱히 뛰어난 뭐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뭐 근육 한 톨 없는 아기, 아주 그냥 생명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 그 아기의 모습으로 처음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맨 오브 스틸에서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슈퍼맨 1편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럼 토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자, 마블 스튜디오가 이제 만들어냈던 이 토르라는 캐릭터는 사실 북유럽 신화를 이제 따와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이제 신화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르 영화 1편을 보시면요. 자, 이 토르는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됩니까? 이 역시 외계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스가르드라고 하는 외계 행성의 이제 왕족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스가르드인들보다는 약간 더 튼튼하게 묘사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이 토르라는 캐릭터는 아스가르드 인간인 것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인간이고, 심지어 이 아스가르드인과 지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스펙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 토르라는 인물이 정말 인간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강조해 보여주기 위해서 토르 1편을 보시면, 자, 굳이 뭔가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아버지 오딘한테 찍혀서 모든 아스가르드인으로서의 권능을 빼앗기고 정말 평범한 지구인의 신체가 되어서 지구로 추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널드 블레이크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후진하는 차에 치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이제 슬랩스틱을 보여줄 정도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1편 내내 거의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자기 희생이라는 고귀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아스가르드인 왕자로 이제 복귀를 하는 모습이 1편의 주요 서사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슈퍼맨에 등장하는 빌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런 역시도 정말 지구에 도착해서는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인물은 이제 원래 이 크립톤에서 이제 장군을 역임하고 있던 일반적인 인간이죠. 자, 하지만 이 슈퍼히어로 이제 콘텐츠에서 주로 빌런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적 권능의 모습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슈퍼히어로 주인공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 조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과 똑같은 크립톤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드 장군이 인간인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장면들도 뭔가 강인한 어떤 군인으로서의 이미지만을 보여주지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지구에 도착해서 정말 폐악질을 부리는, 지구인 입장에서는 그런 폐악질을 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신적인 존재가 강림을 해서 깽판을 치면은 저런 식의 깽판을 치겠구나 라는 어떤 인상을 들게 만드는 액션신을 이제 선보이는 존재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이제 빌런,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 나오는 빌런 역시 우주적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지전능까지는 아니지만 보통의 어떤 인간이나 인간의 군대로는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 우주적인 존재, 도르마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이제 차원 자체를 집어삼키려고 시도를 하죠. 자,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요 빌런은 살아있는 행성입니다. 심지어 이 살아있는 행성은 이제 훗날 이제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냥 단순한 행성이었던 게 아니라 셀레스티얼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존재였음이 또 한 번 이제 강조가 돼서 보여지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오늘날 슈퍼히어로 콘텐츠는 이 주인공 슈퍼히어로는 가장 완벽한 어떤 이상적인 인간 상황으로서 제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항하는 빌런 캐릭터는 기존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인간성과 신성 간의 대립과 다툼, 이것이 오늘날 슈퍼히어로 콘텐츠, 많은 경우에 슈퍼히어로 콘텐츠에서 보이는 갈등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아닌 이 악당의 포지션으로 등장하는 신적 존재는 신의 권능을 이상적 인간의 능력으로 투쟁하여 극복하는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권능이라든지 신적인 어떤 능력을 이런 빌런, 악당의 형태로 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인간을 신의 어떤 하위적인 존재 혹은 신의 계도가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 정도의 개념으로 바라보던 옛 신화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입장에서 이런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이 슈퍼히어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오늘날 창작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슈퍼히어로들은 그 캐릭터가 묘사되는 시점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투영해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1930년대에서 40년대 그리고 50년대, 60년대까지 주로 묘사가 되던 슈퍼히어로는 이 태극기랍니다. 성조기를 들고 있는 슈퍼맨 캐릭터처럼 정말 아주 미국 지향적이면서도 백인 남성, 근육질 백인 남성의 어떤 모습을 전형적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는 어떤 시기입니까?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쭉 이제 냉전 체제에 접어들면서 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등 지속적으로 어떤 이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자, 게다가 이 시기는 이제 남성들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고 특히 흑백 인종차별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죠. 자, 그래서 이 1930년대부터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이렇게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백인 인간상, 게다가 성조기의 색깔을 상징하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뭐 노란색으로 디자인된 쫄쫄이를 입고서 이제 활약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적인 인간 모두가 긍정하면서 따라야 되는 어떤 가치, 미국적인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어떤 일종의 프로파간다 개념을 이제 갖고 묘사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제 이런 시기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슈퍼히어로들을 묘사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성 히어로들이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흑인 히어로들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본격적으로 전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제 백인 이외의 유색인종에 대한 논의들이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그 니즈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이 필요성 같은 것들이 사회적 가치관 자체가 그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캐릭터를 보시면, 스파이더맨은 미국 코믹스 역사상 최초로 청소년이 슈퍼히어로 타이틀로를 맡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 이제 코믹스부터 보신 분들은 더 이제 뼈저리게 잘 이제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도 충분히 묘사가 되었고요. 이 스파이더맨은 뭐 온갖 뭐 재벌과 뭐 슈퍼솔저와 막 이런 초인들이 막 드글드글한 이런 어떤 슈퍼히어로 세계관 속에서 정말 유일하게 컴퓨터 하나 살 돈도 없어서 쓰레기장에서 컴퓨터 부품들 주워다가 컴퓨터를 조립해서 쓰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하숙집 단칸방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영웅적인 활약을 벌이는 이제 그런 좀 가난하고 뭔가 성격도 좀 찌질하면서 이제 인싸도 아니죠. 굉장한 이 아웃사이더이지만 이제 천재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이런 뭔가 좀 이렇게 너드 캐릭터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스파이더맨은 사실 이 청소년 세대의 어떤 부흥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완전한 인간을 이제 성인으로만 바라보던 관점이 점점 이제 넓어지면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까지도 포용하기 시작한 이 시대. 게다가 돈이 꼭 많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소시민들이 사회 문화의 주류로 급부상하는 20세기 대중문화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이 스파이더맨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묘사되는 시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이런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의 이런 흐름은 지금도 역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요즘에는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영상 문화로 이 슈퍼히어로 콘텐츠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믿어지는 어떤 유형은 어떤 유형들인지를 이제 새롭게 런칭되는 슈퍼히어로물 시리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기원이 이집트 이제 신화에 이제 깔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히스패닉계 주인공이 이제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이제 이런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자, 게다가 이제 요즘에 방영되고 있는 미즈마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문화권을 조망을 하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의 이민자 집안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이슬람 문화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녹여내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한 이제 소녀가 슈퍼히어로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모습들을 아주 현실감 있고 코믹하게 지금 이제 그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니에서 만들었던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한국어로 번안된 이름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였죠. 이제 원어는 이제 인투 더 스파이더버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여기에는 흑인 스파이더맨인 마일즈 모랄레스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스파이더맨 캐릭터도 이제는 이제 흑인 청소년 캐릭터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제 흑인들만의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코믹스 쪽에서는 아직 영상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크레센트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자, 이거는 한국인 캐릭터입니다. 한국인 소녀인데 얘는 이제 반달가슴곰 정령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한국인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K-팝 현역 아이돌이지만 이제 슈퍼히어로로 활동하는 이제 캐릭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 어떤 세계를 이제 문화권마다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들이 오늘날에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콘텐츠를 좋아해주는 바로 당신들, 바로 당신이 이상적인 인간이야 라는 메시지를 이런 슈퍼히어로 영웅들의 이 다양성 추구라는 이런 이 흐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매년마다 막 2편씩 3편씩 개봉되는 슈퍼히어로 콘텐츠들을 물론 그냥 즐길 수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뭐 새로 방영되고 있는 뭐 미즈 마블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옛날 2008년부터 내가 봐왔던 그 세계 속의 또 다른 캐릭터구나,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해도 뭐 무방합니다. 원래 뭐 그러라고 만든 거였을 테니까요. 자,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날 이렇게 정말 많은 수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인피니티 사가가 이렇게 쭉 이제 흘러오다가 무려 23편의 영화들을 거치고 나서 일단락이 되었죠. 일단락이 되었는데 엔드게임에서 일단락이 되고 이제 이 파프로몸은 어떻게 보면 후일담서사처럼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도 자, 또 다른 이만큼의 어떤 이 콘텐츠 덩어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듯이,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4를 열성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가. 그래서 마블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슈퍼히어로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작품들마다 등장하는 이 주요한 캐릭터들도 이렇게 많이 분화하면서 우리 현대 문화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범람하다시피 하고 있는 슈퍼히어로 콘텐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적 인간을 모사한 것일까? 혹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나쁜 놈은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것을 악하다 혹은 어떤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지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MCU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화들이 이제 우리 곁을 찾아올 텐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 슈퍼히어로 콘텐츠를 슈퍼히어로 콘텐츠 그 자체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슈퍼히어로는 어떠한 인간성, 인간의 어떠한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인문학적인 이제 향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하지 않고 요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